나이스샷! 고마워. 어? 혹시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동생, 아까 청소하던 사람 갔어? 야, 어떻게 하냐? 같은 임대 아파트 사는데 걸린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깐 미국에 있다 오지 뭐.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향에서 국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 미국에서 일해 모은 재산이 있는데도 한국에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선택.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 최용덕 씨입니다.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며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 성공한 이민자였죠. 하지만 그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의 권유로 한국행을 결심하죠. 동생은 임대주택 수급자로 살며 각종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용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국적을 회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재산이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을까? 미국 재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쥐잡은 선택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양쪽의 혜택을 모두 누리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최영덕입니다. 올해 73이죠.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한국 나이로 30이 채 안 됐을 때 이민을 왔으니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었지만 악착같이 일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죠.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작은 세탁소 하나를 차릴 수 있었어요. 세탁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저희 부부는 성실하게 일했죠. 20년을 더 일하고 나니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저희에겐 정말 큰 성취였습니다. 65에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쉴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셜연금도 나오고 젊었을 때 들어둔 개인연금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28까지 살았던 그곳이요.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소주 마시던 포장마차, 바다 냄새가 나던 자갈치 시장. 모든 게 그리웠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한국 가서 살면 안 될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서 살아보고 싶소. 몇 년만이라도. 애들도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요? 손주들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큰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은 LA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주들도 넷이나 됐죠. 가족이 모두 미국에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한국행은 이기적인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부산 풍경이 떠올랐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다 죽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동생 용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식이는 저와 달리 한국에 남아 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넌 어떠냐? 저는 뭐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형님, 한국 올 생각 없으세요? 제 가심이 뛰었습니다. 사실 요즘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형수가 반대하더라. 형수님 빼고 형님 혼자라도 오세요. 몇 달만 살아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용식이 말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꼭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다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몇 달 살아보고 정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되겠냐? 당연하죠. 형님, 저희 집에 오세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속에서 저는 광안리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다음 날 아침 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혼자 몇 달만 다녀올게. 용식이네 집에서 지내면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들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그러시려면 어쩔 수 없네요. 대신 석 달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향 공기 좀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운 음식 먹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2월 말에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3월 15일이었어요. 출발하기 전까지 아내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화 자주 하세요. 몸 조심하고요. 그럴게. 당신도 잘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용식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동생 얼굴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이었죠. 형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다, 용식아.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형님, 이 방 쓰세요. 제가 짐 다 치워뒀어요. 고맙다, 용식아. 패 끼쳐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님이 오셔서 제가 좋죠. 짐을 풀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장시간 비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바람이었습니다. 냄새가 달랐죠.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공기였어요. 그날 저녁 용식이가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국 고기였어요. 소주도 한 잔 걸쳤죠. 형님,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석 달이라고 했죠? 그래, 석 달만 있다 갈 거야. 형님, 그런데 말인데요. 용식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났죠.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모두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중 몇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은? 나도 괜찮아요.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 왔었어요. 그래, 아이들 잘 있나 보네.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끙꽁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2주일째 뵈던 날 용식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제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거든요. 뭐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용식이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몰랐거든요. 임대주택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생계비도 받고 의료비도 거의 안 내고요. 그렇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괜찮아요, 형님. 국가에서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용식이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형님도 한국 국적 회복하시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미국에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그건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는 재산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용식이 말이 맞았거든요. 제 모든 재산은 미국에 있었어요. 한국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넘으면 국적 회복도 쉽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그건 못하겠다. 형님, 생각해보세요. 의료비만 해도 엄청 절약돼요. 한국에서 병원 다니시면 거의 공짜예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식이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좀 더 있으려고. 뭐라고요? 석 달이라며. 그래도 이왕 온 거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6개월만. 아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옛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 용식이가 뭐라고 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챈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소. 당신 혹시 국적 회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급 받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 미쳤어요? 우리 미국에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한국에서 수급을 받아요? 그냥 알아만 보려는 거야. 알아보지도 마세요. 당장 돌아와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당신이 결정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혼자 하세요. 나는 몰라요. 좋소. 그럼 혼자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큰 싸움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용식이에게 말했습니다. 국적 회복 어떻게 하는 거냐? 용식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용식이는 저를 국적 회복 상담을 받으러 데려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신 채로 한국 국적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큰 장정이었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문제 없을 테니까요.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여권, 출생증명서, 미국 거주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여기 안내문 보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국적 회복하시면 저처럼 수급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하냐? 당연하죠.
형님은 한국에 재산이 없잖아요. 소득도 없고요. 미국 연금은 그건 해외 소득이니까 신고 안 하면 몰라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건 좀... 형님, 법에 문제 없어요. 한국에 재산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제 모든 재산은 미국에 있었고 한국에선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용식이는 자신의 생활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한 달에 생계비로 70만 원 정도 받아요. 주거비도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걸로 어떻게 사니? 네, 충분해요. 임대료는 10만 원밖에 안 내거든요. 나머지로 밥 먹고 살아요. 의료비는 거의 공짜예요. 병원 가면 1,000원, 1,000원만 내면 돼요. 약값도 거의 안 나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형님도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맞았습니다. 저는 관절염이 있었어요. 의료급여 받으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용식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건강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졌거든요. 한국에서 거의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니 매력적이었죠. 용식아, 근데 수급자로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냐? 글쎄요, 별로 없는데요. 가끔 동사무소에서 확인 전화 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네. 1년에 한두 번 재산 조회하고 소득 확인하고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미국에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수급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살았고 군대도 다녀왔어. 세금도 냈었고.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 형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용식이 말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다음 날 저는 국적 회복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화가 나 있었지만 서류는 보내줬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용식이와 함께 접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국적 나오면 바로 수급 신청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용식아. 뭐가요? 형제끼리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째 통화를 안 했거든요. 여보, 나야.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 좀 풀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국적만 회복하려는 거야.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급 받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는 중이긴 해.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 해도 돼요? 양심은요? 나도 한국에서 세금 냈었어. 군대도 갔었고 혜택 받을 자격 있어. 우리 미국에 집 있고 연금 받잖아요. 그걸로 부족해요? 그건 미국 거고 한국은 한국이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바다가 검게 물들어 있었죠.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걸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국적 회복이 승인됐습니다. 오셔서 서류 받아가세요. 저는 용식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국적 증명서를 받는 순간 뭔가 뿌듯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한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미국 국적도 그대로 있었고요. 형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고맙다 용식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아내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용식이가 수급 신청서를 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거 작성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벌써? 빠를수록 좋죠.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신청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기까진 쉬웠습니다. 문제는 재산과 소득 항목이었어요. 재산은 뭐라고 쓰지? 없다고 쓰세요. 형님, 한국에 재산 없잖아요. 미국 집은? 그건 해외 재산이니까 여기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짜 안 써도 되는 걸까요? 용식아, 나중에 문제 안 되냐? 안 돼요. 한국 재산만 신고하면 돼요. 해외 재산은 따로 조회 안 해요. 저는 재산란에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한국엔 정말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소득은? 그것도 없다고 쓰세요. 미국 연금은? 그것도 해외 소득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그걸 숨기는 게 맞나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렇게 해요. 정말이냐? 네, 해외 소득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란에도 없음이라고 썼어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법대로 하는 거야. 한국 재산과 소득이 없으니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문제겠어? 다음 날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조사 나가고 확인하고 하면요. 조사요? 네, 집에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시는지 확인하고 재산도 조회하고 그래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자료 확인하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이런 거요. 일주일 뒤 조사관이 집에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친절했지만 꼼꼼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게 맞나요? 네,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언제 가셨다 오셨어요? 3월 중순에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 계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조사관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고 세면도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재산이는 소득은 정말 없으신 거 맞죠? 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한 달 이내로 나올 거예요. 조사관이 돌아가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용식이가 물을 갖다 줬어요. 잘하셨어요, 형님. 이게 맞는 건가? 당연하죠.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그 말이 제 양심을 달래줬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편으로 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됐어요. 미국에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 제가 한국에서 수급자가 된 거였습니다. 용식이가 환호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이제 의료비 걱정 없어요.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싸울 게 뻔했거든요. 대신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용식이네 집 베란다에 앉아서 부산 야경을 보며 한 병을 비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법대로 했을 뿐이야. 한국에 재산도 소득도 없으니까 신청할 수 있었던 거야. 미국 것들은 해외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달랬어요.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핸드폰 요금 감면, 정부미, 임대주택 등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병원도 마음껏 다니시고요. 그래야겠지.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수급자. 2개의 국적, 2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수급자가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어요. 미국에서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진료가 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었어요. 또 미국 의료 시스템과 달라서 병원 접근이 매우 쉬웠어요. 병원도 많았고 가까웠어요. 예약도 필요 없고 다들 너무 친절했죠.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엑스레이도 찍고 진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총 1,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약국 가셔서 받으세요. 약국에서도 1,000원만 냈습니다. 한 달치 약을 받았는데 1,000원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용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의료비가 정말 싸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당뇨약 먹는데 거의 돈 안 들어요. 저는 그날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만이 아니라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 검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했어요. 한 달에 병원비로 10,000원도 안 나갔어요. 용식아, 이거 정말 좋구나. 그렇죠. 형님도 이제 아셨어요? 건강이 좋아지니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니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죠. 어느 날 용식이가 물었습니다. 형님, 취미 생활 하세요? 취미? 미국에서 가끔 골프 쳤었지. 골프요? 좋아하세요? 좋아해.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용식이가 웃었습니다. 형님, 미국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실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연금은 그중 일부는 미국 집 융자금과 생활비로
아내가 쓰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쓸 수 있었죠. 한국 골프장이 얼마나 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근처 골프장이 평일 그린피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전 골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다음 주에 한번 가자. 저는 인터넷으로 부산 근처 골프장을 찾아봤습니다. 기장에 괜찮은 곳이 있더군요. 평일 그린피가 15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용식이와 함께 골프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치는 골프였어요. 미국에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못 쳤었거든요. 형님, 진짜 잘 치시네요. 20년 넘게 쳤으니까.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걸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용식이는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또 오자.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 했죠. 계산서를 보니 총 40만 원이 나왔어요. 두 사람 그린피에 캐디피, 카트비, 식사비까지 합쳐서요. 형님, 제 것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낸다. 형님이 어떻게 다 내세요? 내 돈으로 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였어요. 연금 계좌와 연결된 카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는 골프 치신 거 말씀하지 마세요. 왜? 형님이 수급자잖아요. 수급자가 골프 친다고 하면 좀 그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수급자였죠.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고 의료급여 혜택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골프를 친다. 확실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내 돈으로 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미국 연금으로 치는 거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말 안 하면 되지. 용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한 달에 3-4번씩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용식이와 때로는 혼자 가서 조인했어요. 비용은 항상 제 미국 카드로 냈습니다. 골프는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병원비는 거의 안 나가고 임대주택 월세도 10만 원밖에 안 냈으니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생계비로 받는 70만 원도 거의 안 쓰고 모았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 라커룸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1년에 몇 번 못 쳐요.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아, 연금 받으시는구나. 부럽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수급도 받고 있었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건강도 나아졌고 스트레스도 줄었죠. 골프도 즐기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고향에서 편하게 살면서 취미도 즐기는 거. 뭐가 잘못됐어? 나는 법대로 하고 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언제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집이 엉망이에요. 미안하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한번 다녀가기라도 해요. 정리할 것도 있고 우편물도 쌓였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집을 너무 오래 비워뒀어요. 세금 고지서나 각종 서류들도 확인해야 했고요. 알았어. 다음 달에 갈게. 전화를 끊고 용식이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얼마나 계실 건데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 용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럼 수급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어떡하지?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미국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수급이 끊기나요? 얼마나 가실 건데요? 1~2달 정도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체류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60일을 넘어가면 수급자 중지되세요. 그럼 2달 안으로는 괜찮다는 거네요? 네, 다녀오셔도 수급은 유지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네, 60일 이내면 문제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용식이에게 말했습니다. 2달까지는 괜찮대.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에서 LA로 가는 표였어요. 이코노미석을 보다가 비즈니스석을 클릭했습니다. 가격은 2,000불 정도 더 비쌌지만 어차피 제 돈이니까 상관없었어요. 출발 전날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미국 가시면 연금 계좌 정리 잘하세요? 왜? 나중에 혹시 몰라서요. 한국에서 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식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비즈니스석 표가 있으니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라운지에 들어가자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의자도 편했죠.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운지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누릴 때가 된 거야.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정말 넓었어요. 좌석이 완전히 눕혀졌고 식사도 코스로 나왔죠. 10시간 넘는 비행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LA에 도착해서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말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 은행 편지, 각종 청구서들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미안하오. 저는 며칠 동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세금도 냈고 은행 계좌도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용식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연금 계좌를 잘 정리하라고 했었죠. 저는 은행에 가서 연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쓴 내역도 보였습니다. 골프장 결제, 식당 결제, 쇼핑 내역들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문제될 게 없어. 한 달이 지나고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계속 있기를 원했지만 저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편했거든요. 병원비도 싸고 날씨도 좋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나 다시 한국 가려고. 또요?
음, 4개월 있다가 올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 같아서요. 다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도 비즈니스석이었어요. VIP 라운지도 이용했고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임대주택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셨어요? 내 집도 봐주느라고 고생했어. 전혀요. 어차피 바로 옆 동인데요. 저는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매주 한 번씩 골프장에 갔고 비용은 미국 카드로 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4개월 있다가 미국에 2달 다녀오고 다시 한국에 4개월 있고 두 나라를 오가는 삶이었죠. 이건 합법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0일 이내로 왔다 갔다 하니 법적으로 문제 없었거든요. 미국 연금은 제 주소득이고 한국 수급비는 그냥 용돈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청소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님, 사물함 정리하시면 제가 청소할게요. 아, 네. 금방 할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낯이 익다는 표정이었죠. 저 사람이 날 아나?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클럽하우스로 갔습니다. 다음 날 용식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왜? 옆집 아저씨가 형님 봤대요. 골프장에서요. 골프장에서? 네, 거기서 청소일 하시거든요. 라커룸 청소요.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 본 그 청소하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 수급자가 골프를 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형님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망했구나. 형님,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나요. 동사무소에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방심했던 거예요. 골프장에서 누가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떡하지? 일단 골프는 당분간 치지 마세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은 시작됐고 곧 더 큰 문제로 번질 예정이었어요. 일주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덕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면담이 필요합니다. 꼭 가야 합니까? 네, 수급자 정기조사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용식이를 봤습니다. 구청에서 오래... 아, 옆집 아저씨가 신고한 거예요. 확실해? 거의 그럴 거예요. 형님, 어떡하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다고 할까. 다음날 구청으로 갔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젊은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앉으세요, 최영덕 씨. 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영덕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맞으시죠? 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네. 제가 골프를 칠 형편이 안 됩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해외 재산과 소득 말입니다. 해외 재산이요? 네. 최영덕 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미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시는데요? 외교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해요. 제출이요? 네. 미국 은행 계좌 내역, 재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제껏 해외 재산은 조회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식이도 그렇게 말했었고요. 일주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용식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국 재산 증명하래. 그럼 끝난 거네요. 그런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까 말까. 제출하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안 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니 걸리는 것은 어차피 시간 문제였죠. 결국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은행에 연락해서 잔고 증명서를 받았어요. 집 등기부 등본도 떼고 연금 수령 내역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최영덕 씨 재산입니까? 네. 처음 신청하실 때 이걸 신고 안 하셨네요. 해외 재산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재산도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수급을 받으셨어요? 담당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그동안 받으신 급여 내역, 해외 체류 기록, 모든 걸 확인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서로 받았어요. 부정수급 판정. 지난 3년간 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용액 총 3천만 원 환수. 임대주택 퇴거명령.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양심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용식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내 책임이야. 제가 해외 재산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욕심을 낸 거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욕심이었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했지만 결국 들통난 거예요. 골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해외 재산 미신고였어요. 미국에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에서 가난한 척한 거죠. 다음 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에서 큰일 났어. 뭔데요? 미국 재산이 들통났어. 3천만 원 내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한테 경고했잖아요. 미안하오. 이제 어쩔 건데요? 돌아갈래. 미국으로. 그래요. 빨리 돌아와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한국이었어요.
정든 곳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용식아. 내 잘못이야. 너를 탓할 순 없어.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웠던 고향이었는데 이제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VIP 라운지에 가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석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이코노미석 표를 끊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여행 가는 모습이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젊었을 때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녔었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지. 이코노미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좁았어요. 옆 사람과 팔걸이를 나눠서야 했고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었죠. 비즈니스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수급자가 비즈니스석을 타다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멀어졌어요. 한국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 같았어요. 고향에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요. 병원비도 싸고 국가에서 생활비도 주고 정말 좋았죠. 하지만 그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미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가난한 척한 거였어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했지만 결국 들통났죠. 옆자리 승객이 물을 달라고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저도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LA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들었겠어요. 집에 가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옷들을 한국에서 입었었지. 골프장에서, 병원에서, 친구들 만날 때 입었었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어요. 3천만 원은 어떻게 낼 거예요? 연금으로 갚아야지.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랬어요? 욕심이었어. 욕심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었어.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 때문에 잘못한 거였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지. 미국 연금으로. 한국은요? 다시 안 갈 거요. 적어도 당분간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수급비 환수액을 송금했습니다. 한 번에 다 내기로 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더 희어졌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서 TV 보고 가끔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평범한 은퇴 생활이었어요. 골프는 안 쳤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거든요. 골프장에 가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용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려드려서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너 탓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미국 재산을 신고하고 수급 신청을 안 했다면요. 그랬으면 3년 동안 한국에서 편하게 살진 못했겠죠. 병원비도 냈을 거고 골프도 못 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밤에 잠도 잘 왔을 거고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배웠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는 돈으로만 치르는 게 아니라 양심과 평화로도 치러야 한다는 걸요. 이제 저는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요. 비록 늦었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은 밝게 살고 싶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LA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부산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별을 다른 마음으로 봅니다. 욕심 대신 감사함으로, 교묘함 대신 정직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 저예요. 잘 지내시죠? 올케 고모가 배고프시대. 간식거리 말고 밥 좀 차려와. 나도 친정 가고 싶은데 신우이 왔다고 가지도 못하고 짜증나. 고모 이번에 설이라고 수급비가 일찍 들어왔잖아. 나 이 돈으로 뭐 하지? 넌 참 재주도 좋다. 나라 돈 이렇게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능력도 좋아. 진짜 웃결. 수급비 받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어. 참나 어이가 없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저는 박선영, 올해 58세입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70만 원을 받아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제 삶에는 늘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님이에요. 3년 전부터 시어머님은 제주도 요양원에 계세요. 83세에 연로하신 분이시죠. 남편은 제주도 출신이지만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비행기 값과 숙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명 왕복 항공권에 28만 원, 숙소까지 합치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제 월급의 4분의 1이 한 번 다녀오는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시누이는 달라요. 제주도를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다녀오죠. 가족 단톡방에는 제주도 여행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 흑돼지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누이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자주 가고 생활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편한 진실, 그리고 제가 내려야 했던 힘든 결정에 대해서요. 과연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해요. 요양원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화면 속 시어머님은 늘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십니다. 83세의 나이에 무릎도 안 좋으시고 치매도 조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시어머님은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점점 수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머님,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했을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정작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주도에 가지 못했거든요.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면 저는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만 원. 이번 달 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에요. 다음 주면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 돈도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죠. 시어머님 요양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 정도예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월급 170만 원이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170만 원에서 요양원비 12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아요. 거기서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쓰면 정말 빠듯합니다. 저축은 엄두도 못 내죠. 제주도 여행?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공권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왕복 항공권이 2명 기준으로 2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숙소까지 하면 최소 40만 원은 들겠죠. 렌터카까지 빌리면 더 들고요. 4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예요.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간다는 건 다음 달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지금은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계신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까요? 집에 있을게.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남편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지만 그냥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갈까요?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아. 나 막 시집왔을 때부터 그렇게 잘해주셨잖아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참 잘해주셨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도 알아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계속 늙어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화면 속에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신의 김미숙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였죠. 날씨 좋다. 제주도 왔어요. 사진 속 신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흑돼지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고기가 가득 담긴 접시와 함께 소주잔이 보였죠. 역시 제주도 흑돼지는 여기가 최고야. 배불러. 그 다음엔 렌터터카 사진이었어요. 새 차종이었습니다. 이번엔 좋은 차 빌렸어. 드라이브 최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제주도인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고 신우이는 몇 번째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요. 신우이는 과거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한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있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나는 일도 안 하는데도 제주도 잘만 오잖아. 너희도 좀 놀러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제주도를 이렇게 자주 가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주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꽤 잘 벌어. 월급이 500만 원은 넘을 거야. 500만 원이요? 그럼 형님네는 여유가 있겠네요. 두 분이서 같이 사시니깐. 그리고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며칠 후 신우이가 또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다들 힘들게 사네. 나는 나라에서 돈 넣어서 편해.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 메시지는 저를 겨냥한 거였어요. 형님은 예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걸 보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하냐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답장도 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바보처럼 산다고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바보 같은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누나는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형부가 500만 원이나 버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이혼을 했잖아, 서류상으로.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형부랑 같이 살잖아요? 그래, 같이 살아. 그런데 서류상으론 이혼이니까 문제없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로는 부부인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며칠 후 신우이가 또 제주도 사진을 올렸어요. 이번엔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싼 커피와 디저트가 보였죠. 제주도 카페 투어 중 수급자도 살만해? 수급자도 살만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저는 시어머님 요양비 대느라 제주도 한 번 못 가는데 신우이는 수급비 받으면서 제주도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제주도에 시어머님이 누워 계시는데 말이죠. 신우이는 제주도에 가면서도 요양원은 한 번도 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누나는 제주도 가면 어머님은 안 찾아뵈어요? 안 가봐. 둘이 몇 년 전부터 연락도 안 하잖아. 누나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여행 오면서 어머니는 안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신우이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이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누나가 언제 이혼하셨어요? 한 20년 전쯤 됐을 거야. 그때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거든. 그런데 왜 실제로는 같이 사세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20년 전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대요. 형부는 수입이 괜찮았지만 한부모 지원을 받으면 더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어요.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면서 말이죠. 이혼하면 신우이가 한부모 가정이 되고 소득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할 수 있었대요. 그럼 그때부터 지원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받았어. 애들 어려서는 한부모 지원금에 수급비까지 받다가 지금은 수급비만 받는 것 같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그래도 합치면 한 달에 꽤 되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수천만 원은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 누나 말로는 법에 허점이 있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주소지도 따로 해놨으니까. 주소지도 따로라고요? 그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신우이를 직접 만났어요. 시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시아버님만 계셔서 시댁은 형님도 방문하곤 했거든요. 신우이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아직도 마트에서 일해? 힘들겠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편해. 너도 좀 머리를 써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머리를 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도 신우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비웃듯이 웃었어요. 참 답답하다. 모르면 손해지. 법은 허점이 있어. 그걸 이용하는 게 똑똑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를 피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신우이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큰형수님 아시잖아요. 이혼했다면서 형부랑 같이 살아요. 모든 재산은 형부 명의로 해놨고요. 네, 들었어요. 자동차도 형부 명의, 집도 형부 명의. 그러니까 큰형수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요. 그래서 수급을 받는 거죠.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신우이는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 명의로 옮기고 본인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수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형부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인데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글쎄, 누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이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신우이 생각뿐이었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신우이는 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라는 키워드로요. 여러 기사와 정보가 나왔어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돈을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신고 페이지 위에 올려놨어요. 클릭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가족인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 그거 신고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신고? 누나를? 네, 부정수급이잖아요. 실제로는 형부랑 같이 사는데 수급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아, 그건 안 돼. 누나잖아. 가족이야. 하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어도 가족이야. 괜히 엮이지 마. 나중에 더 큰일 나. 내가 누나한테 좋게 한번 말해볼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누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누나,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조사 많이 한다던데.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사? 무슨 조사? 나 20년 동안 받아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쉬게 하는 거야?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너희도 머리 좀 써.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누나가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저는 알았어요.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요. 누나니까, 가족이니까 더 이상 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다음 날 마트에 출근했는데 손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계산을 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기초연금 받아도 모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은 기초연금만으로도 모자라서 힘들어 하시는데 신우이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수급비를 받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또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 관계가 깨질까?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침묵하는 게 옳은 일일까? 부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일일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며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영아, 미숙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미숙이는 신우이 이름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자주 온다던데 나는 한 번도 안 오더라. 바쁜가 보지. 아님 몇 년 전에 나랑 싸운 거 가지고 아직도 삐졌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딸이 제주도에 자주 온다는 걸 아시면서도 본인한테는 안 온다는 걸 쓸쓸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곧 갈게요. 괜찮아. 네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영상으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님 요양비 대느라 한 번도 못 가고 시누이는 놀러만 다니고 정작 어머님은 외로워하시고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제주도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선영아, 나 오늘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 해. 무슨 전화요? 엄마 요양비 말이야.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누나한테 절반만이라도 부담해달라고 해볼게.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항상 누나 편을 들고 가족이니까 참자고만 했는데 말이죠. 정말요? 괜찮겠어요? 괜찮아. 이건 당연한 거야. 엄마는 누나 엄마이기도 하잖아.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누나, 나야. 무슨 일이야? 누나, 엄마 요양비 얘기 좀 하려고. 지금 한 달에 120만 원인데 우리가 계속 다 내기가 힘들어. 누나도 좀 부담해 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당황한 듯한 톤이었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3년째인데. 누나도 자식이잖아. 절반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50만 원만이라도 보태줄 수 있어? 야, 너 지금 진심이야? 나 수급자야. 돈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 매형 벌잖아. 월급이 500만 원 넘는다며. 거기서 조금만. 뭐? 애들 아빠 돈은 애들 아빠 돈이야. 나는 이혼했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면 직접 얘기해.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면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야,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 법적으로 나는 수급자라고. 엄마 요양비 댈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 그건 애들 아빠가 여행 보내주는 거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 요양비 못 내는 건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남편한테서 빼앗아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어머님은 언니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선영아,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이건 우리 남매 얘기야. 남매 얘기요? 어머님 요양비를 3년 동안 저희만 내고 있는데 이게 남매 얘기예요? 형님은 한 푼도 안 보탰잖아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보태? 나 수급자라니까. 돈 없어. 돈 없으면서 제주도는 몇 번째 가는 거예요? 가족 단톡방에 사진 올리면서 자랑하던 거 다 봤어요.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 너희가 엄마 요양비 못 내는 건 너희 형편이 안 드는 거지. 나보고 왜 이래? 엄마 부양은 당연히 아들이 하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너무 나서 목소리가 떨렸죠. 형편이 안 돼요? 언니, 저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해요. 170만 원 받아서 120만 원을 어머님 요양비로 내요. 남는 돈으로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니네 능력이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능력이요? 형님은 일도 안 하면서 수급비 받고 아주버님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신우이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그게 능력이지.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너처럼 바보같이 힘들게 살지 않아. 바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예요? 정직? 웃기고 있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법 허점. 이용할 줄 알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언니, 그거 부정수급이에요. 형부랑 같이 살면서 이혼한 척하고 수급비 받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요. 불법? 야, 너 지금 나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재산 다 아주버님 명의로 숨겨놓고 그게 정당해요? 야, 박선영, 너 지금 선 넘었어. 내 인생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알아요. 20년 동안 수급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다는 거. 그 돈이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제주도 놀러 다니면서 정작 같은 제주도에 있는 어머님은 한 번도 안 찾아뵀잖아요. 내가 바빠서 못 간 거야. 바빠요? 바닷가 카페 가고 흑돼지 먹으러 다니면서 요양원은 갈 시간이 없어요?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엄마 얼굴 보는 게 다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보태는 거라고. 너희가 돈이 있으면 니네가 내고 없으면 국가 지원 더 받든가. 그리고 네가 뭔데 엄마한테 가라 말아야 나는 엄마랑 연 끊은 지 오래야 그거 몰랐어? 형님이 부정수급 안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어요. 형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라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도덕 따지는 거야? 마트 계산원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네, 저 마트 계산원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요. 형님처럼 남의 세금으로 놀러 다니지 않아요. 남의 세금? 그건 나라에서 주는 거야. 합법적으로 받는 거라고. 합법? 서류상 이혼이 합법이에요? 사실혼 관계면서 숨기는 게 합법이에요? 너 정말 오늘 죽고 싶어? 야, 박선영. 네가 감히 나한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선영아. 저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마트에서 일하면서 손님들 물건 찍으면서 요양비 내느라 쪼들리면서 제주도 한 번 못 가면서 참았던 게 다 터진 거예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님은 형님 어머님이기도 한데 왜 저만 책임져야 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선영아. 내가 진작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누나니까 말하기 힘들었다는 거.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희 둘 다 미쳤어? 나한테 요양비 내라고? 꿈깨.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박선영,
너 오늘 한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한 사람처럼 돼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신우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마트 계산원 주제에 바보같이 사는 거지.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를 찾았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서류상 이혼이지만 실제로는 동거 중이라는 것,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놨다는 것, 배우자가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적었어요. 작성을 다 하고 제출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말 이걸 해도 될까? 하지만 오늘 신우이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니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의의 문제예요.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신고를 하고 며칠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과 담당자분이셨죠.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구청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휴무일을 이용해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신고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공무원은 서류를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동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나요? 제 시누이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배우자와 함께 오고 같은 차를 타고 다녀요. 주소지만 따로 해놨을 뿐이에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고소득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네,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놨대요. 차도 집도 전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요.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고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구청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몇 주 후 남편이 시누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었죠. 야, 너 뭐 한 거 없지?
무슨 소리야, 누나?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는데 혹시 네가 신고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나 억울해 죽겠어. 20년 동안 잘만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선영아,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뭐? 진짜?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미안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미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누나가 알면... 알아요. 하지만 옳은 일이잖아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나 봐요. 주거 실태 조사도 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선영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었고 재산 은닉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정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정수급 환수금은 최근 5년이 최대라서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수급 자격도 박탈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들었죠.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으로요.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신우이는 울고 있었어요. 나 어떡해. 환수금이 5천만 원이 넘어. 그거 어떻게 갚아. 그리고 수급도 끊겼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 나 20년 동안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래? 누가 신고한 거야? 혹시 선영이? 저는 핸드폰을 받았어요. 네, 제가 했어요. 뭐? 네가? 야, 너 정말... 형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 요양비도 안 보태면서 제주도만 다니고 저희를 바보 취급하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신우이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선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잘한 걸까?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면 늘 시댁에 모였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우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도와줬지만 둘 다 말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물어보셨습니다. 미숙이는 안 오나? 네, 아버님, 못 온대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아드님네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한 걸까?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만든 게 옳은 일이었을까? 밥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평소엔 신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선영아, 후회해? 잘 모르겠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마음이 아파요. 나도 그래. 누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싶기도 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연휴라 길이 막혔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정의와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더 이상 부정을 묵인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명절 잘 보냈니? 네, 어머님, 잘 보냈어요. 미숙이는 왜 안 왔대? 그게 바빠서 그렇대요. 시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너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다. 네가 나를 챙겨줘서. 미숙이는 제주도에 자주 온다면서 나는 안 보러 오더라. 그래도 괜찮아. 너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본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님, 제가 곧 갈게요. 이번엔 정말로요. 알았어. 천천히 와도 돼. 통화를 끝내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이번엔 정말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비록 신우이와는 사이가 틀어졌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포상금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수 결정된 금액이 5,200만 원이고 그중 30%인 1,560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1,560만 원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남편을 부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도 공문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네, 환수금의 30%래요. 우리 부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560만 원이면 시어머님 요양비 1년치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며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ATM 기계 앞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560만 원이 찍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네가 힘들게 결정해서 받은 거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아니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시어머님을 위해 쓰기로요. 먼저 요양원비 1년치를 미리 납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은 매달 쪼들릴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님께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고
저희가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제주도를 향했어요. 이번엔 항공권값 걱정 없이 표를 끊었습니다. 좋은 숙소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빌렸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님을 뵈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선영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님, 이제 자주 올게요. 저는 시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어보셨죠. 선영아, 힘들지 않니? 제주도까지 오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2달에 한 번씩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는 시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바다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선영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이를 신고한 거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어. 누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됐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포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증거였고 그 돈으로 시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마트에 출근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생각했죠.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 손님이 계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기초연금 받아도 모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신우이를 벌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대요. 서류상 이혼을 해서 한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 재산을 숨기고 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부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환수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시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신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를 실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얘기죠. 그 돈이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니까요. 며칠 후 신우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이는 환수금 5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대요.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시작했대요. 수급 자격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신우이도 힘들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누나 이제 일한다면서요? 응, 들었어. 마트에서 일 시작했대. 그렇군요. 선영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누나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우이가 20년 전에 부정수급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시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이번엔 제주도 다녀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 바다 구경한 사진이에요. 어머, 예쁘다. 다음엔 언제 와? 2달 후에 또 갈게요. 이제 자주 뵐 수 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해요. 비록 신우이와는 사이가 틀어졌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잘 모시고 옳은 일도 하고 그 결과로 포상금도 받아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선영아, 고생 많았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계속 힘들게만 살았을 거야. 여보도 힘들었죠? 힘들었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저희 부부는 이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힘든 결정을 함께 내렸고 그 결과도 함께 받아들였고 그 보상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복지제도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서 기회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묵인할 순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정직하게, 당당하게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의 부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정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보상받습니다. 힘들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